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3주 1차시 약물 상호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강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약물은 투여를 하면은 그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효능을 나타내는 효과를 나타내는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50%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용량을 ED50라고 얘기했고요. 용량을 점점 증가하다 보면은 독성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게 독성 커브가 이렇게 나오는데 50%의 환자에서 독성이 나타나는 용량을 TD50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ED50분의 TD50를 치료 계수, 테라피틱 인덱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것이 크면 클수록 안전한 약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알을 먹어도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이 그만큼 적은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약물의 독성에 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의약품의 독성은 고유의 독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용량 독성이라는 것은 결국 약물을 많이 섭취를 하거나 또는 약물의 대사나 배설이 억제가 되어서 축적이 되거나 그런 것들을 말하죠. 그 다음에 약물의 과민증도 있었습니다. 과민증이라는 것은 상용량을 투여를 해도 정상적인 반응보다는 폭발적인 그런 반응 나오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약물 상호작용에 의한 독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유전적인 그런 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의한 특이 체질이 있었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간단히 약물 독성 중에 약물 상호작용에 의한 독성이 아주 중요하고 아주 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약물 상호작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동시에 또는 짧은 간격을 두고 병용할 때에 약물의 생체 내 반응이 영향을 주고받는 현상입니다. 때로는 유익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유해할 수도 있습니다. 유익한 반응은 좋은 거지만 이 부작용이라든지 독성이 나타나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피해야 되겠죠. 약물 상호작용은 약동학적 상호작용과 양력학적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약동학적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하나의 약물이 A라는 약물을 B라는 약물과 같이 투여할 때 A라는 약물에 의해서 B 약물의 흡수라든지 분포, 대사, 배설 이게 영향을 받아서 그 약물의 혈중 농도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중 농도가 지나치게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감소될 수도 있어요. 양력학적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A라는 약물과 B라는 약물을 투여할 때 그 두 개가 같은 수용체에 작용한다든지 해서 또는 서로 다른 수용체에 작용을 하더라도 같은 어떤 반응을 나타낸다든지 그럴 때 그래서 하나의 약물이 다른 약물의 효능을 증가시키거나 억제시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이제 양력학적 상호작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도 약물 상호작용은 나이나 유전, 간 또는 신장의 기능, 음식, 음주, 흡연 다른 인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약물 상호작용은 약물을 섞어서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복용할 때 결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본다면 약물의 작용이 감소하거나 약물의 작용이 증가하거나 또는 부작용이 나오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죠. 약물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근데 약물 상호작용은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혼용했을 때만 나오느냐?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 약물 상호작용은 약물과 약물을 섞었을 때도 나오지만 음식물에 의해서도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영양보조제 같은 것에 의해서도 나올 수도 있고 건강 상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약물의 작용이 역시 감소하거나 증가하거나 또는 없었던 부작용이 나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약물 상호작용은
크게 약동학적 상호작용과 양력학적 상호작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약동학적 상호작용은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약물 대사예요. 약물 대사에서 약물 대사에 관련된 효소를 인덕션 시키거나 또는 이니비션 시키거나, 인덕션 시킨다는 것은 주로 이제 사이토크롬 P450이라든지 이런 효소들을 말하는데, 그 효소들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유전자의 조절을 받아서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특정 약물이 특정 사이토크롬 P450을 비롯해서 약물 대사에 관련된 효소의 발현을 증가시키거나 억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약물 상호작용이 나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양력학적 상호작용은 효능제나 기량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용체, 약물의 수용체에 같이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 작용을 촉진하는 방법, 또는 약물이 작용하는 효소를 억제하거나 활성화하는 방법, 이온 통로, 이런 여러 가지 타겟에 작용을 해서 상호작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볼까요? 앞서서 약선성 약물을 얘기할 때 이 pKa와 관련된 핸델슨 하슬바하 방정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pKa는 pH-log 해리하지 않은 약물 농도분의 해리한 약물의 농도, 이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 공식에서 pKa는 약물의 고유의 값이기 때문에 pH에 따라서 약물이 해리하는 정도가 달라진다 그랬어요. 비율이. 약산성 약물의 경우에는 산성 조건에서 해리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약산성 약물을 물하고 같이 마셨을 때랑 그 다음에 오렌지 주스랑 같이 마셨을 때랑 이럴 때 보면은 차이가 난다는 거죠. 보시면은 세 가지 경우인데요. 컨트롤, 그러니까 물하고 먹었을 때랑 탄수화물하고 같이 먹었을 때,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었을 때입니다. 오렌지 주스는 약산성 음료죠. 보시면은 이 프라바스타틴이라는 약물을 투여를 했는데요. 물이나 그러니까 대조군이나 그 탄수화물과 같이 투여한 약물에서는 혈중 농도가 평균적으로 최대 혈중 농도가 한 10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었더니 혈중 농도가 최대 혈중 농도가 한 30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정도 나왔죠. 근데 이게 평균치가 이런 것이고요. 이 그 에러바를 통해서 본다면 이게 변이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정도 에러바면은 최대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 한 600, 700까지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최대 농도가 혈중 농도가 10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정도가 나와야 정상인데 오렌지 주스와 같이 먹으면 600, 700이 나온다면 이거는 정확한 의미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원래 한 알씩 먹어야 되는데 약을 한 6알, 7알을 한꺼번에 먹은 거랑 비슷한 그런 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위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물을 먹을 때에는 가급적이면 물하고 먹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그 약물의 흡수에 지난번에 그 약물의 위에 있는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항상 약물을 섭취를 할 때에는 복용 방법을 꼭 알고 그 다음에 정확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앞에서도 한번 나와 있었는데요. 흡수에서의 상호작용입니다. 테트라사이클린 경항생제는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 이런 이가 양이온하고 킬레이트를 형성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산제라든지 우유 이런 것과 같이 병용하면 흡수가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또 위장의 기능은 부교감 신경계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항콜린제, 위장관 기능을 억제하는 항콜린제랑 같이 병용을 하면 위장 운동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음식물의 배출이 억제가 돼요. 그러면은 많은 약물들이 흡수가 서서히 일어나는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체내 분포에서의 상호작용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약물은 혈중으로 들어가면은 알부민하고 결합한 것과 또는 산성약물은 주로 알부민하고 결합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그 혈장 단백 결합률이라고 했는데 어떤 약물은 혈장 단백 결합률이 90%가 넘는 약물들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약물들이 같은 부위의 그 단백질하고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하고 결합하는 것도 친화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약물, 같은 부위에 결합하는 약물을 두 가지 이상 같이 병용을 하면 약물에 대한 결합률이 달라지게 되죠. 그러면은 프리 상태의 농도가 증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약물은 앞서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표적 장기로 넘어가려면은 프리 상태의 단백질하고 결합하지 않은 그런 프리폼의 약물이 조직으로 넘어가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알부민하고 동일하게 결합하는 약물을 서로 결합을 하면 프리 상태의 농도가 증가해서 독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항혈액 응고제인 와파린은 단백 결합률이 99%예요. 그에 비해서 항염증약으로 쓰이는 페닐부타존 같은 경우는 90 내지 98% 정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투여하게 되면 와파린의 단백 결합률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프리 상태의 약물 농도가 많아지고 그러면은 항혈액 응고 활성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혈액 응고가 억제가 되어서 출혈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당뇨병 치료제인 톨부타마이드를 뭐 페닐부타존이라든지 아스피린 등과 병용을 하면 역시 똑같은 원인에 의해서 톨부타마이드의 그 효능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역시 그 혈당을 낮추는 활성이 증가가 되어서 저혈당성 쇼크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약물 대사에서의 상호작용입니다. 약물 상호작용의 아주 많은 부분이 약물 대사를 차지해요. 많은 약물의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의 발현이나 또는 활성을 증가시키기도 하고요. 이건 엔자임 인덕션이라고 하고 또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시키기도 합니다. 이걸 엔자임 이니비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약물을 투여했을 때 특정 약물이 이 핵내 수용체라고 해서 예를 들자면 아릴 하이드로카본 리셉터라고 해서 AHR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랑 결합을 하면 이게 핵 안으로 들어가서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을 시켜요. 그런데 이 유전자가 단백질이 만약에 약물을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다. 그러면은 약물 대사 능력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약물들이 이런 엔자임 인덕션이나 엔자임 이니비션하고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약물을 투여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은 많이 물어볼 거예요. 최근에 어떤 약물을 투여받은 적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비교적 그 안전력이 테라피틱 인덱스가 큰 넓은 안전력을 갖고 있는 약물들의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치료 영역이 좁은 약물들은 이런 약물 상호작용에 의해서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물을 처방할 때는 항상 병원에서 최근에 투여하고 있는 약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약물 대사에 의한 상호작용의 예입니다. 케토코나졸은 항진균제예요. 미다졸람은 진정 수면제, 최면제입니다. 근데 미다졸람은 사이토크롬 P450-3A에 의해서 대사가 되고요, 주로. 케토코나졸은 이 대사 효소를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만약에 이 약물을 같이 투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를 해보죠. 정맥 투여의 경우입니다. 이 컨트롤은 미다졸람만 투여한 경우고요. 위에는 케토코나졸과 같이 투여한 경우예요. 미다졸람을 투여했을 때는 혈중 농도가 이렇게 감소하는데요. 케토코나졸과 미다졸람을 같이 투여하면 미다졸람의 혈중 농도가 이렇게 감소합니다.
그러면은 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지만 실제 Y축에 보시면은 이건 그냥 1, 2, 3 이게 아니라 로그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로그를 잡아서 그린 거라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구 투여의 경우도 보시면은 미다졸람을 경구 투여한 경우는 혈중 농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케토코나졸과 함께 경구 투여를 하면 미다졸람의 대사가 안 되어서 혈중 농도가 이렇게 높게 올라가요. 그래서 보시면은 경구 투여했을 때에는 최대 농도가 평균적으로 200을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케토코나졸을 같이 투여하면 최대 혈중 농도가 이 정도니까 한 700 정도, 그 정도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최대 혈중 농도가 거의 3배 정도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미다졸람 같은 경우는 진정수면제여서 안전력이 비교적 우리가 알고 있는 약들보다 상당히 좁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약물 대사 효소의 유도에 의해서도 상호작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경련제, 간질 환자들이 먹는 약인 페니토인은 거의 대부분이 사이토크롬 P450 2C9에 의해서 대사가 됩니다. 그에 비해서 또 이 진정수면제로 쓰이는 페노발비탈은 이 2C9의 발현을 유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2C9을 많이 만들게 하는 거죠. 자, 페노발비탈을 투여하는 환자에서 페니토인의 대사 속도가 현저하게 증가됩니다. 만약에 간질 환자가 페니토인을 꾸준하게 투여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환자가 갑자기 불면증이 와서 페노발비탈을 처방을 받았습니다. 근데 페니토인을 복용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안 했다면 페노발비탈을 투여하는 순간 이 효소가 많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페니토인의 대사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러면 반대로 페니토인의 혈중 농도가 낮아지게 되죠.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면은 페니토인의 효과가 많이 감소가 되어서 항경련 효과가 감소하고 그래서 결국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P450 효소를 조절하는 약물이나 또는 그 물질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아주 대표적인 것들만 써놓은 것인데요. 이거는 각각의 P450의 서브타입들, 이 P450 효소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할 겁니다. 약물 대사에 넘어가면 P450 효소에 의해서 대사되는 기질 물질들이고요. 이거는 P450 효소들을 인덕션하는 거, 그 다음에 P450 효소들의 활성을 각각 서브타입의 활성을 억제하는 물질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1A, 2의 효소가 많아집니다. 이 환자들은 테오필린의 이 대사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정상인에 비해서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테오필린이 굉장히 빠르게 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서 전문의약품을 꾸준하게 투여를 받거나 이럴 때는 항상 무슨 약을 투여를 받는지도 물어보지만은 뭐 흡연을 하는지 또는 술은 어느 정도 마시는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런 약물뿐만이 아니라 이 포도주스 같은 이런 과일에 들어있는 성분에 의해서도 이 효소의 활성이 조절이 됩니다. 이거는 약물 대사에서의 상호작용에서 동일한 사이토크롬 P450에 의해서 이 대사되는 그런 약물을 같이 병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뒤에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투여하는 약물들 중에 거의 한 40% 내지 50% 정도가 사이토크롬 P450의 3A, 특히 3A4에 의해서 대사가 됩니다. 3A4는 가장 대표적인 사이토크롬 P450인데요. 로피나비어라는 약물하고 리터나비어를 같이 병용한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로피나비어는 3A4에 의해서 저친화성이고요. 리터나비어는 이 고친화성입니다. 이 고친화성이라는 것은 이 다른 것들보다 우선적으로 이 P450 3A4에 의해서 잘 붙고 대사가 된다는 뜻이에요.
로피나비어를 투여받은 환자가 이 검정색 그래프는 이 로피나비어만 투여하고 혈중 농도를 시간별로 이렇게 혈압을 뽑아서 분석한 겁니다. 보시면은 이 올라갔다가 빠르게 이렇게 소실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래프는요, 이 리토나비어를 1mg/kg으로 투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피나비어를 투여한 경우죠. 보시면은 최대 농도는 처음에는 최대 농도는 비슷한데요. 그 다음에 약물이 빠르게 소실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심하게는 이 리토나비어를 10mg/kg을 투여를 하면 로피나비어가 거의 대사가 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8시간 정도 조사를 했을 때 로피나비어가 거의 조사가 안 되죠. 자, 이걸 보면은 동일한 사이토크롬 P450 분자종을 병용을 했을 때 같이 병용하는 다른 약물의 그 혈중 농도가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거랑 요 앞에 예를 들어서 뭐 오렌지 주스랑 같이 이렇게 약물을 먹는 경우라든지 이런 거랑도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요 경우는 그러니까 약물 대사 효소를 활성화시키거나 억제하거나 그러면은 이 끝부분에 이쪽은 이 제거가 되는 것은 주로 약물 대사에 의해서 소실이 되는데 약물 대사가 빠르게 일어나느냐 늦게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이 끝부분의 기울기가 이렇게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오렌지 주스랑 약상선 약물을 같이 먹는 경우 그 경우는 약물의 최대 농도가 급격하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뭐냐면은 약물이 흡수에 영향을 미쳐서 크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이토크롬 P450의 그 인덕션이나 이니비션의 경우에도 최단 농도가 바뀌긴 하는데 그보다는 이것도 영향을 미치지만은 이 소실 속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약물 상호작용의 종류 중에 약물 역학적 상호작용입니다. 첫 번째는 수용체에서의 상호작용이에요. 수용체에서는 다른 약물의 효능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억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정수면제를 먹는 그런 사람이 알코올을 섭취를 하면은 효과가 증대가 돼요. 그 이유는 알코올, 에탄올 성분이랑 진정수면제가 똑같은 부위에 작용하진 않지만 거의 같은 단백질에 이렇게 결합을 해서 효능을 증가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하나의 약물을 약물의 결합을 억제하거나 이런 물질을 같이 투여를 하면 효능의 감소를 하게 되죠. 그 작용 기전은 상경적 작용과 비상경적 작용이 있습니다. 작용점이 다른 약물 역학적 상호작용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나트륨이라든지 소디움, 포타시움, 칼슘 등의 전해질은 신경세포나 심장 근육, 이 골격근 이런 작용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온의 농도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뇨제 같은 경우에 이 타이아자이드계 이뇨제 같은 경우는 이런 전해질의 배설을 촉진시켜요. 그러면 혈중의 소디움 농도가 낮아지거나 그러면은 세포의 안쪽과 바깥쪽의 소디움 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강심제라든지 이런 약물을 투여했을 때 원하지 않는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오늘 강의를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약물 상호작용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약물의 흡수 단계에서도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대사라든지 소실에서도 상호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약물 대사 상호작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이토크롬 P450이라고 했습니다. 사이토크롬 P450은 엔자임 인덕션, 그러니까 특정 효소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방법, 또는 특정 그 사이토크롬 P450의 활성을 억제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양력학적 상호작용 같은 경우는 특정 수용체에 가서 그 특정 수용체의 기량제로 작용을 하거나 또는 효능제로 작용을 해서 본래 약물의 효능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또는 억제시키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약물 상호작용은 그 효능의 관점에서도 중요하지만 부작용의 관점에서도 중요해요. 그래서 약물 상호작용에 의해서 원하지 않던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약물 상호작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퀴즈입니다. 듀록세틴은 우울증을 치료하는 약물이에요. 근데 이 듀록세틴을 투여받는 환자는 커피를 많이 마실 경우에 과연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이거는 오늘 공부한 약물 상호작용, 특히 약물 상호작용에 있어서 많은 경우가 약물 대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커피에는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그걸 초점을 맞춰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졸피뎀은 진정수면제입니다. 이때 졸피뎀을 복용하는 환자가 알코올을 섭취할 경우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것도 중간에 잠깐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보시면 약물 상호작용은 약물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먹는 커피라든지 또는 알코올 또는 담배 이런 성분에 의해서도 상호작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물을 복용할 때 일반의 약품을 복용할 때보다 어떤 중증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전문 의약품을 복용할 때는 그 관심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